자, 금요일 첫 코너는 주간 똑똑똑으로 시작합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청년 대표로 두 분 모셨습니다.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요즘에 이 보도 신문을 보고 있자면 참 씁쓸한 뉴스들이 많아요. 데이트 폭력, 살인.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살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젊은 층분들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시는지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별이라는 뭐 표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위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정말 그런 건지 두 분도 이런 이별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오늘 솔직하게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이진성 편집장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먼저 안전이별이란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폭력 없이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사실은 이별이 원래 안전해야 하는 것인데 워낙 이 과정에서 많은 폭력이 수반이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 그런가 이제는 봐요. 연애를 할 때 이 상대가 안전한 상대인가? 헤어질 때 연애가 끝날 때 내가 무사할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 관련해서 강연을 갔을 때 안전 이별하는 팁을 물어보는 질문자들도 있었고요.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 연애를 할 때도 이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참지 않는다. 이런 식의 시그널을 좀 과장될 정도로 반복되게 준 것들이 사실은 이런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본인도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흔한 일이고 사실 그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뭐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도 정말 너무 쉽게 아주 사소한 폭력부터 굉장히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례까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일상적인 정도의 폭력 위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맞아요. 사실 연애관계라는 게 굉장히 아주 사적인 영역들까지도 공유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특히 요즘에는 뭐 불법 촬영이라거나 더 세부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이트 폭력의 사례들이 계속 고발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거의 첫 연애로 시작했던 연애에서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해서 헤어지지 못해 6개월을 더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이 일을 내가 보살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무튼 뭐 연인인 동시에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그렇죠. 한 관계에서 그러한 마음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기부터 뭔가 사랑이나 보호라는 말을 통제나 폭력에 가깝게 경험했던 경험 또 가정 내에서 뭐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아빠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이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배워왔던 그 경험들이 좀 폭력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관계가 적다 보니까 청소년기에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적다 보니까 이 연인 관계이자 친구 관계이자 동료 관계인 이 사람이 되게 소중해서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게 되게 두려웠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안전할까는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참 맞아요. 알기 어렵지 않을까 젊을수록. 지금 안전 이별 팁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떤 게 있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징후를 뭐 알 수 있는 게 혹시 있나요? 아니면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당하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언제나 가해자이기 때문이고 이런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가해자들은 어떤 빌미를 찾아서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가해를 해서 벌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단 사실 예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방법. 그럼에도 정보 목적으로 나누자면은 일단은 뭐 겪은 일을 날짜 장소랑 같이 일기나 메모로 기록을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폭력은 사실 더 후지는 없고 더 심해지는 것만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작은 시그널이나 위협을 느꼈을 때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 악화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좀
처음에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군요. 일단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계속 이제 스스로 정당화를 하게 되거든요. 괜찮을 거야. 지금 잠깐 이제 불쾌해서 그런 걸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닐 거야라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만약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감정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실질적인 거라고 하면 이제 돈 빌려달라라는 게 좀 유용하게 많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를 해서 이제 헤어져라. 뭐 이런 방법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피곤하게 공유가 계속 되고 있어요. 금전을 요구해라. 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역으로 네. 집착을 많이 해서 연락을 폭발적으로 해서 질리게 해라. 뭐 이런 식의 꿀팁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슬픈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상대가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거꾸로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 저도 비슷하게 사실은 안전 이별 팁이라고 불리는 뭐 확실히 거절해라 이런 말들이 피해자들에게 왜 너 거절하지 않았어? 이런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되게 우려스러운 것 같고 사실 어떤 이들은 거절하거나 폭력 경험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몸이 아프다. 기분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안전 이별 팁이라는 게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장애 여성 공감에서 친밀한 관계의 폭력에 대한 집담회를 열면서 했던 말이 인상 깊었는데 네. 여기에선 대안적 관계 확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대안적 네. 관계 확장?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사실은 장애 여성의 경우에는 되게 협소하고 사적인 관계들을 주로 가지게 되잖아요. 뭐 예.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들이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을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호명되는 경험이야말로 좀 친밀한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주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꼭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뭐 관계가 좀 다양해야 되는 거죠. 다양해야 되고 내가 이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관계 맺음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황에서. 경우에 그게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이걸 말할 수 있는 주변인을 많이 만드는 작업이 내 상황을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계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집착하지 않. 그러면 상대도 그런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쵸, 생각도 드는데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과연 지금 몇 년 사이에 나타난 문제일까? 과거에 저희 때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초기 같을 때 보면은 서로 뭐 기선제압을 한다 이러면서 그때 폭력이 오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사실 이별을 했을 때는 찜찜해하면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마 그것이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알려질 수 있는 길이 주변 친구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폭력의 양상, 과거하고도 뭐 지금 좀 더 왠지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와서 데이트 폭력 문제가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그것이 이제 언어화가 돼서 이름이 생기고 폭력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것이고 그 이전부터 언제나 사실 있어 왔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20살 때는 없었던 단어인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사회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20살이 돼서 처음 연애를 시작한 친구들도 지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고 그럴 때 저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 정말 이상하네. 왜 그럴까라는 말만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신고를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기억만 있는데 이전 세대의 경우만 봐도 미디어 등에서 어떻게 결혼했냐라고 물어보면 유명인들조차도 되게 꺼리낌 없이 뭐 내가 뭐 쫓아다녔다. 가뒀다. 네,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해서 굉장히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스스럼 없이 한다거나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언어가 없었을 뿐이지 언제나 데이트 폭력이란 이름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폭력은 있었고 다만 사회가 그것을 너무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사랑해서 그런 거다. 좋아하니까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름으로. 네, 좀 은폐하고 너무 방임해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몇몇 또 연예인들, 유명인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저도 되게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당사자 말고 외부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은 그렇죠. 표현들도 되게 부부싸움은 별거 아니고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특히나 연인 부부관계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는데 이건 마치 뭔가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뭔가 싸우거나 이러는 과정들도 그냥 훈육 차원이다, 가족 일이다 이런 식으로 여겨지는 그렇죠.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질문 받고 대표적인 사례로 부부간 강간을 생각했었는데요. 1970년 3월에 대법원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강제로 부인을 강간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뭐 이제 판례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면 당연히 성적 요구에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뭐 부부간 섹스는 의무야 이런 생각들이 만연하고, 사실은 데이트 관계에서도 어떤 성적 요구에 여성이 응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남성은 돈을 지불하고 여성은 성적 요구를 네. 응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팽배해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지점들이 좀 이런 사적인 관계고 개입해서 안 된 관계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미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용인되고 또 너무 낭만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장되고. 자, 근데 물리적인 폭력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그 유형들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는 뭐 교제 살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은 성적 폭력의 경우가 있고요. 신체적인 물리적 폭력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도 여기에 해당을 하고요. 행동 통제 같은 또 유형이 있습니다. 뭐 연락을 차단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차단해서 고립시키고 자기만 그 관계에 남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귀가 시간이라던가 핸드폰을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을 하고요. 네. 성폭력에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상대를 처벌하는 목적으로 하는 성관계도 포함이 되고요. 연인 사이라서 인식이 어려운데 최근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하는 디지털 성폭력, 그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를 조심하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게 한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심리 통제나 심리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판단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잘못된 감정, 잘못된 판단 으로 느끼게 해서 본인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도 통제 하나의 유형이군요. 그렇죠. 심리 통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 가스라이팅이 지속이 되면 폭력을 당하고도 내가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했다. 내가 그럴 만했다. 그 사람은 내가 안 그러면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제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을 하고 본인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양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다양한 그 폭력 유형에 대해서 좀 폭력이 이제 외연을 확장을 해서 접근하고 이해하는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정말 종류가 많네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활동가께서? 맞아요. 흔히 저희가 뭐 질투라는 말로 불리는 뭐 인간관계나 옷차림, 활동 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되게 낭만적이고 예전에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때. 맞아요. 근데 지금도 되게 있습니까? 뭔가 뭐 남사친, 여사친이 존재하냐, 뭐 밤늦게까지 뭐 해도 되냐 이런 게 유튜브 콘텐츠로 되게 많이 올라와요. 사실은 이런 관계나 옷차림이나 이런 걸 통제하는 것 역시도 저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몇 년 전에 봤었던 드라마들 보면 이게 정말 데이트 폭력이네라고 생각되는 경우. 드라마가. 제가 옛날에 시크릿 가든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직장에 맨날 찾아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였으면 정상 진짜 아니죠. 진짜 되게 싫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영국에서 지난 2013년에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통제를 가정폭력에
포함하고 또 나아가서 지난해에는 경제적인 통제도 가정폭력으로 그럴 수 강제 있네요. 처벌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이런 성적 행위나 관계에서 합의하는 경우에서 좀 내가 충분한 정보를 얻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내가 거부할 수 없는데 그렇죠. 이러한 위치를 이용해서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 사실 이런 것도 다 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적 폭력 돈을 안 줘버리면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활에 이유에 나갈 응해야만 수도 돈을 없고 주거나. 그렇죠. 이것도 정말 가능하네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저희가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분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때 이 데이트 폭력의 원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 역시 이제 상대에 대한 통제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제요. 그래서 아까 사랑과 통제를 계속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온갖 구실을 갖다 붙이면 가해자들은 뭐 나를 무시해서 뭐 밥을 안 차려줘서 다른 사람들하고 뭐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뜻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해의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이유들에서 보면 이런 여성을 향한 가부장적인 통제욕이 여성 살해의 근본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은 상대가 자기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언제나 연애나 여성을 보상이자 보급품으로 본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여성 혐오적인 인식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바쳤는데 내 마음을 이만큼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보상을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이 잘못된 분노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상. 동등한 관계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양지 활동가께서는. 맞아요. 저도 좀 약자를 보호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주체로 여기지 않는 문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그런 이렇게 모든 걸 바치고 잘해주고 좋아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여성이 더 약하고 그래서 남성이 더 지켜줘야 되고 이러한 문화에서 기반한 평등하지 거잖아요. 않은 거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평등하지 않음이 당연하고 그래서 내가 널 지켜줌으로써 너가 나에게 어떠한 것들에 응해야 되는 관계인 건데 사실은 이것을 평등하게 만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나는 보호받을 대상이지만 않고 내 욕구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네. 이야기했을 때 이 지점에서의 균열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연애를 바라보는 방식들 뭔가 남성이 집 앞까지 데려줘야 되고 뭐 여자는 뭘 해야 되고 남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인식들 자체가 사실은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면서 데이트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분위기도 인식도 문제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또 더 만약에 있다면 저는 좀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건 우리가 좀 폭력을 사랑과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나 뭐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혹은 연애 관계에 있어서 암암리에 그럴 거야 혹은 암암리에 그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난 동의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건 되게 무드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너 동의해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연애는 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물어보고 의사를 확인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굳이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떤 맥락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런 언행이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가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폭력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거 폭력과 사랑을 비슷하게 사유해 왔던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인지 폭력인지 너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관계에서 그러네요.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네, 서로 그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서로만의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서로의 의견을 한 번도 제대로 청취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데이트 폭력을 좀 예방하려면 아까 그 예방 팁만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네, 안전 이별 팁 외에 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뚤어진 연애관을 배우게 되는 게 가장 큰데 사실 어릴 때부터 타인의 동의를 구하고 이를 침범할 시 단호하게 제지당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공교육 과정에서도 괴롭히거나 이러면 좋아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좀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고 미디어 등에서도 이별 후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매달리는 걸 낭만적으로 그리는 걸 그렇죠.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4년 드라마의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내려달라고 부탁하는 여자 주인공을 차에 싣고 달리면서 나랑 뭐 그 죽을래 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외치는 나랑 뽀뽀할래 죽을래 뭐 밥 먹을래 잘래 이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장면이 사실은 지금 들으니까 너무 무섭네요. 살해 위협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런 일이 그렇군요. 사실은 로맨틱하게 굉장히 절절한 사랑처럼 그려지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거를 범죄로 인식하고 좀 처벌 강화 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되게 이 사안을 고민하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나 폭력을 다루는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없다라는 게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데이트 폭력이나 연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들 혹은 그루밍 성폭력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어떤 가정폭력법도 아니고 성폭력법에 완전히 기속되지도 않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다룰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폭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건 결국에는 사실 정책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본다면 좀 적극적 합의라는 개념이 확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해 주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계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묻고 동의를 구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뭐 언어적이거나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라는 것만이 동의일 수 있냐. 사실 저항이 없었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한데 말 못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저번에 동의했던 건 이번에도 동의한다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우리가 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을 성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지금 정책과 제도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를 해 주셔서 제안하실 부분이 혹시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싶네요. 네. 일단은 오마이뉴스가 이제 그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이 데이트 폭력 내 사례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뭔가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이 죽일 의도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재판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행이나 상해치사가 되어버리면 사람이 죽어도 굉장히 평균 형량이 5.4년에 이르는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의 그 판결이 반복이 되다 보면 사회가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이 정도 폭력은 괜찮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다. 큰 범죄가 아니다. 이런 시그널이 쌓이면 또 다른 범죄와 이제 예비 범죄자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법률이라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단호한 사회의 개입과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하게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저도 스토킹 처벌법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어서 피해자 원하지 않은 처벌을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한 구체적인 정책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스토킹 처벌법처럼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엔 가정폭력의 범주에 좀 데이트 관계나 서로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포함하는데 그래야지 가정폭력 피해자가 받는 지원을 데이트폭력 피해자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지금 제한이 안 된 게 아니라 작년 말에 데이트폭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계속 좀 공론화되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이번엔 좀 제대로 제도적 변화를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상정돼 있었었군요. 작년에도.
자, 오늘 두 분과 얘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똑똑똑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